대선 4차 TV 토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단일화, 또 안보, 일자리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네, 치열한 정책 토론 속에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여전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종우 세연대 교수,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어제 있었던 4차 토론회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3차 토론회하고 좀 달랐는데요. 3차 토론회, 성가리가 주최한 3차 토론회는 흥미는 있었지만 너무 정책 토론보다는 너무 감정 싸움, 네거티브로만 가서 토론이 산으로 갔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어저께는 산으로 가지 않고 평지로 잘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갖고 근데 이제 흥미는 좀 약간 그때보다 덜 싸웠기 때문에 흥미는 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저께는 제가 보기에 정책 토론하고 자질 검증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정책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한 B학점 정도 줄 정도 전체적인 토론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좀 유심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그 부분에서는 네. 장점으로 평가하는 부분, B학점 정도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토론의 형식 자체가 기존의 방법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원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 뭐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본다면?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원탁 그리고 스탠딩 토론 그 형식도 형식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토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는 두 가지 주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 6분씩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하기로 했지만은 또 1분 찬스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반드시 3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스탠딩 토론에서는 한 사람이 한 명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고르게 안배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스탠딩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일절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손석희 앵커가 개입을 해서 옆길로 빠지면은 정책 토론에 집중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좀 봅니다. 홍 소장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지만 사회자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사회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기존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그냥 흐름만 방향만 잡아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공방이 좀 격해지거나 샛길로 새면은 다시 좀 끌어오는 이런 식의 이제 사회자 역할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정책 평가하셨나요? 내용에 있어서 주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또는 좀 심한 네거티브나 어떤 감정이 좀 격해지는 그런 상황은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던 부분이 돋보이는 토론입니다. 전체적인 토론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은 1, 2, 3, 4차로 오면서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 표현할까요? 후보 간의 그 잘하고 못함이 좀 덜 차이가 나면서 전체적인 수준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토론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찬스 발언까지 써가면서 공방이 좀 있었죠.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그거를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요. 줘도 4조 3천원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제한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시간 때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정책본부장과 상의하라라는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 정책본부장과 상의해라, 토론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은 어차피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따지는 특히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그 토론회 때마다 계속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걸 따지는 거를 지금 주특기로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을 했는데 그럼 연간 예산이 4조 2천억이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나누면 월급이 40만 원 안 되는데 설명해봐라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가볍게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무슨 7급 공무원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할 때 단순하게 산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딱 나눠가지고 4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도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그 돈이라는 게 딱 그거로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전 후방의 어떤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구체적 설명하지 않고 그걸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선두주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핵심 공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의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앵커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TV 토론회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정책 검증.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 검증.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어제 이 일자리 81만 개 관련해서 이 공방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 정책 검증 부분 그리고 인물 검증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어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KDI 출신이어가지고 경제 정책 전문가인데 굉장히 예리하게 물어봤어요.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반드시 공약에 가야 되거든요. 나는 일자리 1,000만 개 만들겠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가야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물어보니까 계산을 이제 확실하게 유승민 후보가 공격을 했어요. 그걸 따져보면 총 21조인데 1년에 4조 2천억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월급이 1년에 500만 원이니까 4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81만 개를 다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만 개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17만 개를 해도 9급 공무원 초봉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기 궁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태도죠. 사실은 인물 검증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고 이 부분에서 토론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거는 맞지만은 사실은 국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의 됨됨이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유권자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후보자들이 잠깐씩 잊지 않는가 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지지율 면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향한 어쨌든 공세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 때문에 사실은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와 공방을 좀 벌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서로의 다른 주장이 엇갈리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좀 토론회 때마다 강성 귀족 노조라는 단어가 진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해결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재벌이라든가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하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다른 문 후보는 바로 강성 귀족 노조인 이런 민주노총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왜 당신은 강성 귀족 노조만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왜 재벌 개혁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서로 다른 입장, 진보와 보수의 어떤 다른 입장을 분명히 대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이제 오히려 이제 홍준표 문 후보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두고 하는 데서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그런 말들이 오고 갔죠. 그거는 다시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 후보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3차 토론회까지는 무난하게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어저께는 뭐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전문 기자들의 평가에도 좀 평가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 네. 어저께는 바로 그 점에서 유승민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할 때 그 표현 네. 이런 이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어저께는 다소 점수를 잃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녹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예,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그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특히 이제 강성 보수 그리고 TK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그걸 가져와서 결국 이제 3분지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노리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수 TK 표심을 움직이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귀족 노조도 우리 김 부장도 얘기했지만은 밥 먹듯이 나와서 기승전 노냐 이제 말할 때마다 이제 그 강성 귀족 노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균형 감각에서는 좀 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강성 귀족 노조를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재벌 개혁은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 감각 없이 한쪽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제 비호감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서 뭐 뇌물 먹고 자살한 대장이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막말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심각한 공격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오늘도 이제 결국은 어제 토론회에서 격도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후보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방하는 것 플러스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상대로 이보세요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에서도 뭐 역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말 안보 무능 정권이었습니다.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핵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중국의 그런 삼각 공조가 필요한 거죠.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십니까? 코리아 패싱.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황교안 군한대행한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중국 신문에는 관영 신문에는 선제 타격도 핵미사일 선제 타격 된다 이런 식으로 난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 부끄러워하셔야죠. 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격돌이 좀 벌어졌는데 사실 뭐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네,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이 뭐 생소하거나 굉장히 뭐 사소한 단어가 아니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로 굉장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네. 라면서 지금 전운까지 감도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작 우리가 당사자인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 전화를 하고 네.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에게까지 전화를 했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는 전화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의 안보, 우리의 주권에 있어서 우리가 배제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의 안보 주권을 지금 사실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패싱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키워드를 문재인 후보가 정말로 몰랐는지 네. 아니면 이제 TV 토론에서 좀 당황해서 순간 몰랐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순간 당황해서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당시에 방청석에 앉았던 방청객들도 술렁일 정도로 굉장히 좀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한 번 넘어가서 이 코리아 패싱을 유승민 후보가 왜 지적했냐면은 결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사드 자체로서의 효용성도 있지만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장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 코리아 패싱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코리아 패싱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아까 말했지만 몰라서 모른다 그런 건지 요즘 좀 당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어저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문 후보가 아마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 특히 이제 코리아 패싱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베 총리하고는 통화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니까 아마 통화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제 한국은 빼고 한국을 이제 패스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용어인데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렇죠. 후보들에서 신문을 유심히 못 봤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그걸 아느냐 모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한국이 앞으로의 이런 동북아의 이러한 복잡하고 이렇게 긴박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코리아 패싱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국력을 키우고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어저께는 한미 동맹 관계가 흐트러지면 코리아 패싱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유승민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네네. 어떤 유승민 의원의 지적도 그렇고 아까 그 노무현 뇌물수수 공방을 아까 말하다가 이제 바로 넘어갔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보세요라고 한 이제 문 후보의 말도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적절치 않지만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때마다 바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계속 꺼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 후보 입장에서는 감정이 좀 격앙됐을 수가 있죠.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그것을 바로 홍 후보가 또 버릇없이 이런 표현 쓸 수 있느냐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좀 발끈했던 대목들은 대부분 다 기존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계속해서 거듭해서 공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끈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보 이야기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안보 이야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공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주고받았던 공방은 자강 안보라고 하면서 사실 전자권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대응은 어땠다고 좀 판단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는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또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강 안보를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굉장히 안보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드도 찬성하는데 이제 자강 안보를 한다면 결국에는 전자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그걸 따져서 물었는데 네. 전자권 회수 과거에 원래 하기로 합의했던 건데 계속 늦어져 왔으니까 그걸 빨리 조기에 환수하는 그런 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저께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 답변을 뭐라 했냐면 우리들의 이런 안보의 실력을 우리들의 자강 실력을 높인 뒤에 들여와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전자권 환수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하고 설명을 자세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안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상대 후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어저께 예.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학제 개편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진짜 왜 학제 개편이 그게 진짜 꼭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최소한 자기가 제시한 공약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데서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지금 소위 앞서가는 두 후보가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라든가 따지는 질문이 왔을 때 최소한 자기 공약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감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전시작전권 문제는 제가 볼 때 명쾌하게 찬반이 갈리는 문제예요. 특히 이제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입장이 갈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봐도 굉장히 백중세 정도로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작전권 문제는 결국은 이상론이냐 현실론이에요. 현실론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처럼 우리가 힘을 키울 때 또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을 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굉장히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론이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과연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사해야지 미국의 도움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사하자. 이게 굉장히 또 이상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김 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도 지금 상대 후보의 주장과 공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거는 자하견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은 공약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토론회를 전반적으로 한 180분 동안 평가를 해보면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뤘던 이야기도 그렇고요. 뒤에 뭐 또 동성애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색깔이나 정책 그 이념 차를 분명히 좀 드러냈던 것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 뭐 14일도 13일 남은 그 선거 기간 앞두고 어쨌든 표결집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 후보들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고 토론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5분의 후보가 5분이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후보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기간도 짧고 후보들이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하다가 어제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누가 더 부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자기 정치적 이념 성향에 더 일치된 어떤 표심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진보 또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그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결정을 하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 간에서 놓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이 보수층의 어떤 그 대안적 표를 일부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층들의 어떤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특히 어제 같은 토론을 거치면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특히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분지계 차원에도 이번 전략에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후보의 표는 묶어두고 안철수 표는 본인의 표가 그리 가 있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그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토론의 장을 100번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했던 후보들의 공방 그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으면.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사실상
네, 함께 보고 오셨는데 이 뒤에 이제 동성애 문제 논란 이후에도 또 한 번 이제 사형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사실 동성애라든지 사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선 토론회라든지 이런 정책 토론회에서 사실 좀 많이 다뤄졌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먼저 두 가지 주제를 다 꺼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저께 하여튼 홍준표 후보도 전반적으로 어저께 전문 기자들 평가에는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자기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인 굉장히 토론에 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층을 의식해서 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수 있는 상대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것도 그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 문제, 사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토론이 별로 안 됐던 주제들이거든요. 특히 미국 대선이라든가 유럽 대선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인데 이런 걸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함으로써 이 문제도 진보와 보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 입장이 뭐냐라고 해서 그거를 소위 진보와 보수를 명확히 하자 이런 이슈별로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떤 굉장히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임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간명하게 나름대로 답변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보수 표심을 겨냥하는 그런 이제 이슈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한다. 그리고 전술핵 무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던지는데 어제 이 동성애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순간 좀 판단이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또 중도 그리고 보수 표심까지 확장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할 경우에 보수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기독교 표심 1,000만 명이 넘는데 이 표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맨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했지만은 또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수차별 금지법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좀 그 부분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수표 또 기독교표도 의식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또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이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이성애자지만은 성적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좀 실망했다라고 공격을 했고 지금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지금 특히 이 젊은 표심들 사이에서 SNS 상에서 굉장히 와글와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다시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성격 규정을 하는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질문에서도 이제 토론이 끝난 이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설명하기를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대해서 반대한 거고, 동성혼과 관련해서도 합법화는 안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후보들이 직접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도 내놨는데요. 관련 영상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에 왜 그렇게 관심이 뭐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적폐 연대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권 후에는 정말 담대한 협치, 연정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희가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도 저희가 지금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쟁점인데요. 하나는 명분이 있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분이 상당히 없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인 반대하기 위해서 하냐. 그다음에 그리고 과연 그러고 실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퀘스천 마크인 게 왜냐하면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또 호남 표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 부분이 또 명쾌하지가 호남 않고. 표심 잃는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안 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게 변형된 형태의 단일화는 가능하다.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어떻게 보면 김무성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제3지대 탈당을 하거나 또는 있으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3일 남은 기간 안에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여론조사 내용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나왔는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내용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40.4%, 안철수 후보가 26.4%, 홍준표 후보가 10.8%, 심상정 후보가 8%, 유승민 후보가 5.1% 나왔습니다. 네. 아래 있는 막대인데요. 매일경제와 MBN이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0.3%, 안철수 후보가 29.6%, 홍준표 후보 9.7%, 심상정 후보 4.7%, 우승민 후보가 3.4%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쿠키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9.4%, 안철수 후보가 31.1%, 홍준표 후보 13.9%, 심상정 후보 3.8%, 유승민 후보 4.2%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 내용 살펴보면 확실하게 좀 이제 양강 구도에서 이제 완전히 좀 1강, 1중, 뭐 다약 이런 구도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남은 13일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하신 그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어떻게 좀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각 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여론조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추이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주말에 조사를 했는 거를 좀 요즘 뭐 여론조사가 워낙 들쑥날쑥 한다고 하니 평균을 내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거의 문재인 후보를 한 1%대 정도로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거기 4월 둘째 주인데 셋째 주, 넷째 주 주말 평균을 내보면은 다음에는 한 6포인트, 그 다음은 10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나오는 거는 10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지는 거죠? 추세상으로 봐서는 양강 구도가 지금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추세가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은 양강 구도가 무너진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그 하락만큼 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만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중에서 보수 지지층이 그쪽에 대안으로 갔던 층이 설사 빠져나왔더라도 홍준표 후보한테 100% 왔다고 지금 보기도 어렵고 다른 후보한테도 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일정 부분 부동표로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ALS 방법이 아닌 사람이 직접 그런 전화 면접 방식을 보면은 부동층이 약 20%까지 지금 나옵니다. 네네. 그것은 아까 여론조사 결과 그 그래픽을 보면 그 끄트머리에 회색 빛깔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동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지지 후보가 없다, 이걸 다 합해서 그렇게 보는데 그 일은 지금 그 어느 조사 기관의 그 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기준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의 경우는 이 투표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전화 여론조사 중심으로 본다면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조짐도 어떤 경우는 보인다. 이것이 지금 이전 이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단일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꺼내보면 단일화 방정식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치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합산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지지세로 봐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좀 대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어떤 그 지금 현재 나머지 2위인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표를 다 합치면 단순히 합치면은 비슷하게는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단순 합친 것만큼 단위로 하더라도 아까 실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분이 약한 데다 거의 없는 데다가 실리적으로 과연 그 표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오히려 과거의 경우는 단위로 하면 오히려 시너지로 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표가 빠지는 거 아니냐. 색깔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하나는 현재는 탄핵 이후의 전국이기 때문에 탄핵 세력과의 연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합쳐도 과연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현재 이제 양강 구도에서 1강 1중 다약 구도로 가고 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10%포인트 차이 정도는 저는 양강 구도로 봅니다. 여기 뭐 여론조사 전문가 계시지만 근데 지금 하나는 아까 15% 차이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직전까지 간 게 있는데 그런 거를 15% 정도 차이가 저는 이상 난다면 저는 1강 1중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서 빠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단지 수치상으로는 더 이상 오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40% 전후에서 그대로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0%까지 육박했다가 계속 빠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빠진 표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다음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더라도 부동층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에게 약간 지지율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동층으로 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표시민들이 앞으로의 여론조사를 이번 해본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나는 표를 지지 후보로 바꿀 수 있다가 한 30% 가까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그 표들이 다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이제 변형된 형태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문재인 후보로서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후보로서도 지금 정도면 뭐 남은 기간 동안 완전히 뭐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수치까지는 볼 수 있나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평균 수치를 이야기했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평균을 내보면 둘째 주에 한 36포인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게 지금 한 4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4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부동표가 포함되지 않고 그걸 빼가면 실제 득표율이 45%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